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기원, 입법부의 뿌리인 임시의정원이 개원한 지 어느덧 100주년이 됐습니다. 100년 전 먼 이국당 상해에 3.1운동 정신을 오롯이 이어받은 임시의정원이 결성되면서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또 정하고 임시헌장을 제정해서요, 임시정부의 수립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통성과 의정치 역사의 초석을 닦은 임시의정원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의정원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존재와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100년, 우리 국회가 가야 할 길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우리나라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갑시다. 오늘 대담을 위해서 세 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지내셨고 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회 회장도 맡고 계신데요. 김영호 전 국회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내셨죠.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종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7대 독립기념관장을 지내셨고요.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공동대표 맡고 계십니다. 김삼웅 정 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 다 지금 현역 활동하실 때 못지않게 아주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마침 그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이 시기에 나오셔서 더 뜻이 깊은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 말씀 하나 드리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장님. 네, 반갑습니다. 4월 10일 역사적인 임시의정원 100주년이 되는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국회를 생각하는 모든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가 잘 되기를 염원을 하겠습니다. 네, 이종찬 전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년은 아주 뜻있는 해죠. 3.1 독립선언 100주년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해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입법부의 그 당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보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찬 전 의원님은 직함이 여러 개 많은데요. 임시의정원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전 의원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김삼웅 전 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망하고 9년 만에 우리 선열들이 해외에다가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정부를 세우기 전에 먼저 의정원 의원, 지금으로 보면 국회지요. 국회를 먼저 세우는 그런 그 선각자적인 선열들의 의지. 1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 런던에 10개의 망명정부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군정체제였는데 우리는 의정원 체제를 먼저
먼저 세운 그런 선열들의 정신, 과연 오늘 우리 국회와 무엇이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김삼훈 관장님께서는 우리가 독립운동 과정에서 바로 임시의정원을 세울 정도로 선진적인 지금 민권의식을 가졌었다는 걸 강조해 주셨네요. 김영호 전 의장님, 우리가 임시정부 그러면 헌법에도 나와 있고 익숙한데 임시의정원 대다수 국민들한테 상당히 생소한 개념일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 우리 국회의 뿌리라고까지 설명했는데 어떻게 좀 저 설명을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임시의정은 이게 지금 요즘 쓰지 않는 말이라서 귀에 익숙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시정부가 세웠듯이 임시의정은 임시국회다. 네. 국회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김삼 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임시정부를 세우기 전에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임시국회인 임시의정원을 세웠다. 얼마나 이거 우리의 선배 독립지사님들이 선구자적인 선각자적인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계셨느냐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나라의 무슨 망명정부 임시정부를 세웠지만은 임시국회 임시의정원을 세운 아주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갖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충실한 그리고 우리 훌륭하신 우리 독립지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데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껴야 할 사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찬 전 의원님, 그렇다고 본다면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의 국민의 주권을 반영한 첫 번째 국가기구라도 볼 수 있겠네요. 임시의정원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19년 예. 4월 10일 예. 저녁에 모이기 시작해서 토의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임시의정원이 먼저 세워져서 어떻게 나라를 기틀을 만드느냐 하는 것을 말하자면 입법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국회를 정하고 예. 또 헌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각을 구성하는 것까지도 거기서 다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데는 입법부가 그 당시에 잃어버린 우리 그 나라는 주권은 잃어버렸지만은 그 주권은 일본에게 뺏긴 것이 아니라 예. 우리 국민이 도로 차지한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게 선각자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네. 김삼훈 관장님, 이게 그 임시의정원의 역사를 두 차원에서 다 볼 수 있겠네요. 하나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임시의정원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 국가사에서 국민의 주권이 반영되는 형태로서 임시의정원, 두 가지 역사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볼 수 있겠네요. 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임시정부 27년 동안에 예. 하나같이 변하지 않았던 주제는 첫째는 자주독립이고 두 번째는 민주공화제. 예. 민주공화제의 중심은 의회, 의정원. 그런데 그 의회 의정원이 소집되기 전에 3월 26일, 27일 날 상하이에 망명해 있던 애국지사들 8명이 여기 계시는 이종찬 원장님의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이시영 이런 분들 8분이 예, 이른바 8인위원회라고 하는 8인위원회가 그거군요. 있었죠. 예, 예. 여기서 그러면은 임시정부를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이냐. 처음에는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분도 있었고 두 번째는 정부만 하면은 각파 계열 이념 지역 대표성이 많은데 사람이 숫자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예. 위원회나 당을 만들자. 그러다가 논의 끝에 나라가 망하고 정부가 없는 지 9년이 지났는데 다수 국민은 정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정부를 수립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이 8인 위원회에서 의정원을 먼저 만들자. 그래서 장명은 조소왕 선생이 의정원이라고 지었지요. 의정원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제 정부 수립의 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상해에 당시에 굉장히 세계 각지에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상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예. 일종의 교통의 중심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가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상해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29분이 최초에 모여서 제가 놀란 것은 그 29분을 한번 이번 기회에 나이를 예. 연령을 한번 당시 당신 연령을 한번 통계를 냈는데 36.5세예요. 그러니까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가
이 회자영자가 네. 53세. 제일 젊은 분이 최근우 선생 23살. 그러니까 53세부터 23살. 이 층들이 다 모여서 말하자면 초대 의정원으로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36점 아까 5세 얘기하니까 딱 채원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저 20대, 30대들이 굉장히 앞서서 예. 모든 역할을 다 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참 배울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시의 열망 어떻게 보셨습니까? 1919년 3월, 4월 2달 동안에 우리 국내에서 3.1 운동, 저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만은 3.1 혁명에서 기미 독립선언서에 조선의 자주민임과 독립국임을 선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독립국가를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는 정부가 필요한 거지요. 예. 그래서 정부를 수립을 하기로 했는데 우선 그 의정원 의원의 자격부터가 이제 심사를 했어요. 법률에는 인구 30만에 한 명씩을 뽑기로 했는데 예. 국내에서 선거를 할 수 있는 처제가 못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임시정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애국운동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그 일종의 편법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29명을 선출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 두 분 형제분이 있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과 이시영 선생이 같은 형제가 아니고 여운형 선생과 여운홍 두 분도 형제가 아니죠. 여운홍은 미주를 대표해서 참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대표성, 종교 대표성, 단체 대표성, 예. 더러는 임시정부나 임시의정원이 그 노인들 몇 명 앉아서 사랑방 노름이나 했지 뭘 했느냐라는 비하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대표성이 이미 의정원부터 부여가 됐던 겁니다. 예, 예. 김용호 전 의장님께서 이렇게 임시의정원에 출발했던 이후에 이제 48년 우리의 정부가 새롭게 수립되면서 이후에 계속 쭉 내려온 이제 18대 국회 의장을 하셨는데 임시의정원에서 첫 번째 했던 작업이 10일 날 밤에서 11일 거쳐가지고 국호를 정하고 임시현장 만들고 했던 작업이죠. 예. 정말 의미 깊은데 한 5가지만 우선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요. 먼저 의회 입법부를 먼저 만들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죠. 거기다가 대한민국이란 국호 연호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정부를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강요도 물론 한성정부 요인들 뭐 이런 것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 했죠. 그리고 또 임시헌장이라는 헌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선언문과 정강 정책을 발표했다. 예. 이것을 불과 그 하루 밤새에 밤 10시부터 아침 10시 사이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일본의 그 28 독립운동 예. 영향 또 만주 노령에서 무장 투쟁하시던 분 중국 본토에 계시던 분들 상해에 있던 분들 한국에서 직접 오신 분들 그 29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민족을 대표할 만한 예.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의미를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대한이라는 대한제국으로 망했기 때문에 대한제국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예. 하는 의미에서 대한이 들어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제국이 아니다 이제는 군국주의 이 저 황제 뭐 임금의 나라가 아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인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 그래서 민국으로 예. 대한에서 민국으로. 그러니까 한편은 바로 대안을 계승하는 그렇죠. 이름이 되겠고 계승하면서도 또 이제 제국은 정치 체제 형태를 바꾸고 갔다 이거죠. 그리고 이 망명해 와 있기 때문에 정식의 정부가 아니고 정식의 정부를 만들기 위한 임시정부다. 예. 그리고 정부다 하는 것은 또 뭐냐? 이렇게 망명객들이 모인 무슨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고 우리는 당당하게 정부다 하는 걸 내세운 의미에서 대단히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8자에 엄청난 의미와 의지가 숨어 있다. 그게 또 발현이 됐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용호 전 의장님께서 핵심적인 내용을 조목조목한 4가지 5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게 맨 처음 발표했던 대한민국 임시헌장 아니겠습니까? 10개로 되어 그렇죠. 있는. 헌장이 이제 10개조인데요. 예. 제1조가 민주공화제로 함.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헌법이 제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예,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만들었던 그 틀을 예.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더군다나 임시헌장 10조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국토가 회복된 후
1년 이내에 국회를 구성한다 이거 돼 있거든요. 국회란 말이 그때 처음 등장합니다. 예, 예. 이게 오늘도 우리 입법부를 대한민국 국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국회라는 말이 그걸 그대로 이어온 것이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 합니다. 지금 국회 명칭도 주목할 수가 있겠군요. 예. 네, 네. 예, 이거 예. 좀 비춰주시겠어요? 예, 이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예, 예. 그 전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 선언문 산업. 예. 그리고 헌장 예. 임시 헌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개 조항이 예. 여기에 다 있는데 이 10개 조항이 모든 걸 사실 포괄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말 역사적인 자료가 지금 우리가 보존하고 있다니까 예. 얼마나 좋은지 예. 모르겠어요. 자료 보존 예, 관련 예, 얘기 오늘 또 후반에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예. 네, 김삼문 관장님. 당시 바로 여기서 민주공화제를 공식에 선포했단 말이죠.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입헌 군주제 같은 것을 다른 나라에 과도기적으로 택하기도 했었는데.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제정할 때부터 상당히 논쟁이 있었어요. 예. 이제 이념적으로 다양한 계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당연한 일인데 예. 다수는 대한민국, 덜어는 고려민국, 덜어는 조선민국. 그러면서 아까 의장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대한제국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 대한을 다시 쓸 수가 있느냐라는 아하. 반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의원들께서는 대한이라는 용어는 대한제국 이전에 우리 민족의 사만, 마한, 진한, 변한 때부터 쓰던 한이라는 용어는 우리 고유한 국호다. 예. 거기다가 대일본 제국, 대영 제국, 대청 제국 주변 나라들이 대자를 많이 붙였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맞짱 뜨자. 아하, 예. 그래서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때가 1919년이니까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2년 후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17년이었으니까. 사회주의 계열에 있었던 의원들께서는 고려민국, 조선민국, 더러는 조선왕조공화국 예.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수가 참석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했고 민국이 아닌 혹시 그 뭐 입헌 군주 형태를 제기한 분들 없었나요 당시에요? 소수였습니다. 아. 예, 그 순종이 살아 있었을 때지요. 살아 있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 다수가 왕을 국왕으로 모시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민국을 세울 수가 있느냐? 그건 소수에 불과했고 다수는 민국 체제,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꾸자. 예. 그러니까 바로 대외적인 독립과 대내적인 민주를 아주 함축하고 있는 요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개념 이야기하면은 그냥 익숙하니까 그대로 지나갈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거기 한 2중 3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상황. 예. 그러니까 1919년이면 지금부터 100년 전이거든요. 예. 100년 전에 이미 민주공화제라는 것을 이미 만들었다는 거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데 굉장히 앞선 겁니다. 예.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처음에 활동했던 분들 아까 29명 말씀하셨는데 네. 당신은 아니었겠지만은 이후에 그때 활동하셨던 분들하고 조금 같이 하실 기회가 이종찬 전 의원께 있었을 법도 한데요. 예, 그때 이제 저는 뭐 태어나기를 저 상해에서 태어나고 예. 대한민국 민주정부에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뭔가 제 친근함 같은 것이 느끼고 있고 예. 일단 당시 29분들 대체로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29분 중에서 우당, 성재, 또 서고 이동영 선생 이런 분들은 50대고 예. 그다음에 주축을 이루는 것이 역시 일본 유학해온 사람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제일 먼저 동의하신 분이 신서구 선생인데 예. 당시 26살입니다. 와세다 대학을 곧 갓 졸업한 분이 대한민국으로 하자. 이렇게 제일 먼저 동의했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굉장히 선각자들이죠. 이동영 선생이 초대 의장으로 뽑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의장 역할은 3일밖에는 못했습니다. 국무총리를 최고 수반이지요. 임시정부에 국무총리를 뽑을 때 이승만 박사하고 경합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2표 차이로 낙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원 의장은 손정도 목사 부의장이었다가 이제 의장이 됐죠. 예. 그런 과정을 보면은 지금 우리 국회가 과연 그런 그 선열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지 배우고 있는지 의심할 정도로 대단히 민주적이고 헌신적이었어요. 거기다가
헌법 제2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의하여 통치된다. 그런 조항을 만든 겁니다. 예, 예. 그걸로 보자면 당시 형태는 그러면은 결국은 시작 시기 무렵은 지금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내각제 형태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10가지로 축약이 된 거니까 어디 중요하지 않은 조항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 제2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서 통치한다. 예, 예. 이게 명문이에요. 이게. 예. 네. 아까 보여주셨던.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상권 분립의 원칙 하에서도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어떻게 보면 입법부 우선주의. 네. 이게 지금 21세기 여러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는 100년 전에 이미 채택을 했다. 얼마나 참 이 흥분을 할 정도로 감격적인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조항 입법부인 임시의정원이 임시정부보다 우선한다. 또는 임시정부의 어떤 그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 임시정부 1919년 수립되어서 45년 광복의 그날까지도 계속되어 왔다는 것. 단 한두 번, 뭐 몇 번 빼고는 쭉 연연되어 왔던 우리 어떤 그 의회 민주주의, 내각제라 그럴까요? 뭐 내각제는 조금 그렇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적인 이런 어떤 그 강력한 어떤 의지가 그것이 구현이 된 것이다. 예, 김영호 의장님, 그 지금도 국회법이 있는데요. 당시에 정부를 대표하면서 또 이제 입법기구 역할을 했으니까는요. 만들었던 것 중에 임시의정원법.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국회법 차원에서 볼 수 있겠고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의 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4월 10일 날 임시의정원이 탄생하고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정부 선포식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3차 뭐 회의라고 할 수 있는 4월 25일 날 임시의정원 법이 만들어집니다. 만장일치로 오후 4시에 개의를 해서 밤 12시에 폐하면서 임시의정원법이 채택이 됩니다만은 제1차 회의, 2차 회의가 끝나면서 우리 대표들이 이 법이 있어야 된다. 의정원법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신익기 선생 등 기초위원이 돼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오늘날의 국회법의 전신이다. 국회법이 바로 이거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역사적인 의미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만든 법령 제1호가 바로 임시의정원법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게 조금만 더 본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임시헌장은 10개 조항으로 국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헌법 사항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이 임시의정원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어떤 이 임시정부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임시의정원에서 역할이라든지, 예컨대 예산 결산은 여기서 한다든지 일체의 법률 입법 행위는 의정원에서 가져간다. 이게 지금 우리 헌법에 있는 거거든요. 임시의정원법의 처음에 제정할 적에는 이 부분을 전부 의정원법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헌을 할 적에 이게 다시 헌법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그래서 임시의정원법이 갖는 이런 의미, 민주적이고 대의제고 선구제적인 이런 법이었다. 근데 그 이제 법만 확고히 만든 것이 아니라 운영 자체를 굉장히 민주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진행도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회를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듣게 되는데. 예, 지금은 저 국회가 너무 이게 저 뭐 정당으로 인해서 경직돼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의원들이 각자가 자기가 동의하고 그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고 삼청이 있고 의원으로서 성립이 되고 또 반대 의견이 있고 서로 그 진행하는 것이 대단히 정말 선진적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냥 정당에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뒤에서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마음대로 동의도 못하고 재청도 못하고 이런 것이 너무 경직돼 있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민주의회로서는 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참고로 한 말씀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국회 이제 우리 이 선배님이나 저나 국회 기업을 해보다 지금 갈수록 그때보다도 지금 갈수록 더 경직돼 더
정당이 국회의원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이건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은 헌법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정당이 당론에 묵혀가지고 이건 참 우리가 타개해야 될 것이죠. 이제 오늘의 과제 관련이 있다 뒤쪽에 좀 시간이 나면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네, 김사무관장님 아까 말씀하신. 이런 기회에 임시정부 헌법 약헌하고 임시의정원법을 기초하신 분 4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 이름 석자라도 좀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그렇죠. 생각이 예. 됩니다. 이시영, 조소왕, 신익희, 남형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1927년 개헌 때인데 그때는 의정원을 위상을 더욱 높여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고 권력은 임시의정원에게 있다. 네. 최고 권력이 임시의정원에게 있다고 더 한층 더 권위와 위상을 더 높여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의원 내각제 비슷하게 된 거죠. 이런 걸 보면은 당시에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이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공화제를 위해서 얼마만큼 투철한 정신이 있었던지 그런 정신을 과연 후배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 배우고 있는지 그런 것이 좀 타산지석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종찬 의원님, 지금 이렇게 몇 번 이제 바뀌었던 걸 얘기를 하시는데 예. 먼저 4월 11일 날 된 다음에 이후에 첫 번째 이제 9월 11일 날 한번 바뀌게 되죠. 왜 그러냐면 4월 11일 날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발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데도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한성에도 임시정부가 있었고 노령에도 이름은 다르지만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곳에 임시정부가 있으면은 독립운동 선상에도 문제가 있고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합치자. 이제 합치는 그 중심적 역할을 사실은 안창호 선생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지의 대표들을 다 모이게 해서 기틀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 안창호 선생이 굉장히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지를 않고 한성에 있는 임시정부를 주축으로 한다.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거.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서울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일본의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성 임시정부의 것을 주축으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많은 분들을 노령에 있는 임시정부에서 소속하고 있는 이동이라든가 문창범이라든가 최재형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임시정부의 강요로 영입을 하고 안창호 선생은 스스로가 내무총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동총판으로 내려앉겠다. 이렇게 살신성인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월 11일 날 합의가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야말로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겼어요. 그러나 그때 얘기가 한성에서는 지금 활동할 수 없지 않느냐. 노령에 가면은 너무 치우쳐 있다. 그러니까 중심지인 위치는 상해에다 두자. 이게 다 그래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9월 11일 날 상해에서 다시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통합 과정도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좀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것이 지금 이 타협의 정치, 화합의 정치의 큰 모범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 날 통합하면서 이제 한번 기존의 임시 현장을 다시 헌법으로 정비를 했는데 이후에도 몇 번 바뀐단 말이죠, 김영호 의장님. 바뀌는 과정 속에서 뭔가 특별히 우리가 좀 새겨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보여주시죠. 우리 헌법 임시정부 하에 총 6번의 헌법 5번 바뀌기는 5번 바뀌었고요. 5번 개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6번의 헌법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저도 공부도 할 겸. 그렇네요. 보면 참 재밌는 이름이 재밌습니다. 공교롭게도 말이죠. 헌장이란 이름으로 2번, 헌법이란 이름으로 2번, 약헌이란 이름으로 2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은 헌장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2번째, 세 번째 헌법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약헌으로 되는데 약헌의 시기가 아주 힘들었던 20년대
후반부터 40년까지 그 상해 망명해왔던 우리 임시정부가 또다시 망명의 길을 가면서 예. 저 있었던 힘든 시기에 그때 임시정부를 끌고 오신 분들이 사실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예. 이런 분들이 그 약혼을 해가지고 그때는 국무령, 이 정부를 대표하실 분, 국무령을 세울 수도 없었고 간난곡절의 세월 속에서도 의원 내각제적인 어떤 의회주의의 정신을 한 번도 잃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의회주의적인 정신, 입법부 우선의 정신, 민주주의의 어떤 원칙, 이건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사무 관장님 보니까 우리 그 임시의정원 역사에서도 그 탄핵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예, 흔히 대한민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을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예. 임시정부에서 1925년 의정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을 했습니다. 예. 탄핵한 이유는 범과라고 해서 5가지가 있었는데 아하, 예. 대표적인 게 교포들이 보내준 독립성금을 사용으로 썼다. 그리고 임시정부에 열과 성을 다 바치지 않고 사조직으로 운영을 했다. 주로 그때 그 미국에 주로 많이 계셨죠, 이승만. 그러니까 당시. 예.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선임이 됐는데 상하이로 오지 않고 1년 반 후에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의정원에서 탄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가 혼란에 빠져버린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제2대 대통령이 되신 백암 박은식 선생이 예. 1인 독재보다는 다수가 참여해야 된다 해서 내각제 개헌을 하고 한 3개월 만에 그 직을 물러납니다. 예, 예. 대단히 겸양적이죠. 권력자들이 보면은 자기 권력이나 연한을 늘리려고 하는데 대통령 2대 대통령이 되고도 내각제로 개헌한 후에 한 3개월 만에 물러납니다. 예, 예.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27년 동안 그 고초를 겪고도 운영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예. 대통령 중심제가 내각제로 일종의 내각제죠. 예. 국무위원들이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한참 어려웠을 때 정말 이거를 끌고 가는 사람이 조금 더 강력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이동영 선생, 이시영 선생 이분들이 그러면 김구를 주석으로 예. 이제 영입을 하자, 이제 옹립을 하자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양반이 이 선배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주석을 합니까 하고 상당히 주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다. 일로 매진할 때다. 이렇게 갖고 자꾸 옹립을 해가지고 드디어 그분이 주석직을 맡고 다른 분들이 말하자면 평풍 역할을 해줬죠. 예. 오늘날도요.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도 이렇게 합의적으로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이것이 예.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합의이고 한편으로는 그 이제 정해진 규칙, 법칙을 또 지켰던 그런 면이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우리 역사 속에서 예. 우리가 다 한 번씩 배우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 스스로가 법치의 원칙을 지켰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예. 27년도에 되면서부터는 사실상 정부를 이끌어가는 것조차도 아주 힘들었고 서로 안 맡으려고 했죠. 지금 김구 선생도 안 맡으시려고 했죠. 그런데 당신이 맡아야 임시정부를 구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살신 승인하는 입장에서 이동영 선생의 강력한 추천으로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주석직이라는 것은 권한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개헌을 해가지고 주석이라는 것은 국무위원 중에서 돌아가면서 주석하는 사회자 이렇게 됐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헌법이 27년 3월에 개헌을 한 헌법이 40년 10월 달에 이제 4차 개헌을 할 때까지 임시정부 헌법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한 13년 몇 개월, 14년간 이끌어지는 헌법이었습니다만 40년에 이제 개헌을 하면서 이제는 꿈에도 열망하던 이제 광복군이 이제 예. 등장을 하고 이제 중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지도 체제가 필요하다 해서 김구 선생 중심으로 이 뭉치는 좀 이 단합된 어떤 그 체제를 보였습니다만 그렇게 강력한 주석직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 의정원에 대한 예. 그 통제권은 계속해서 우위에 두었던 그러니까 대단히 우리 빛나는 우리 헌법의 어떤 그런 내용과 성과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자세가 어떤 민주주의를 향한 아주 불꽃 튀는 그 열정들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것이다. 예.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 필요에 따라서는 한 사람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 때도 의회 민주주의, 의회 정치, 대의 정치의 기초를 살려주려고 서로 노력했었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말씀 같습니다. 이종찬 원장, 이종찬 전 의원께서는 마지막 그 임시정부 활동하셨던 분들하고 환국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사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사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고 그 뒤에- 그 뒤에가 김구 주석입니다. 예. 조한구 선생, 예. 김규식 선생. 예, 여기서 이게 김구 주석의 외누님 안미생 여사. 여기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이시영 선생. 그 다음에 여기 중절모 쓰시고 분이 황학수 선생. 그 그래서 하얀 이것이- 옷 입은 어린 예? 사람은 누굽니까? 밑에 맨 가운데. 예, 이것이 저고요. 예. 네. 그런데 이거는 환국하기 바로 직전에 임시정부에 있는 강요들이 임시정부가 탄생된 곳이 상해 아닙니까? 예. 상해 와서 이제 돌아가면은 우리가 꿈꿨던 상해 시대에 꿈꿨던 나라를 어떻게 꾸며나가겠느냐 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한번 토의하기 위해서 상해에 모였었습니다. 그때 네. 제가 운 좋게 백범 선생님께 꽃다발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이 사진이 지금까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영호 의장님, 이런 기념품뿐만이 아니라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요. 홍진 전 의장에게 건립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홍진 선생은 임시의정원 의장을 3번을 하셨고 네. 또 최장수 뭐라고 할까요? 국무령도 했죠. 국무령도 하시고 다 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흉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예. 국회에. 그러면서 그분의 그 손주 며느님께서 그 임시의정원 관인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국회에서 이제 보관하고 계셨군요. 그렇죠. 네. 그 홍진 선생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의정원 자료가 의정원 자료. 대부분 그분 그 덕분에 우리 김상훈 관장님을 비롯한 우리 독립운동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기초 자료, 1차 자료를 홍진 선생 덕분에 많이 이제 받아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그 의장 시절에도 그 홍진 선생의 그 손자 되시는 분하고도 접촉을 해가지고 네. 그 이제 그 국회에 기정하는 것으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의정원은 바로 우리 국회의 전신이요 뿌리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망명생활에서 독립투쟁을 하시면서 민주주의를 기초를 닦으셨던 이 의정원 원장님들 전체 한번 흉상을 우리 헌정기념관 같은 데 한번 세워보자. 원장부터 예? 의장 쭉 이렇게 초대 의장부터 명칭이 초반에 들어가서 원장 잠깐 했다 의장 한 거였었죠. 예. 한번 해보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용역도 들고 아하. 해서 우리 홍진 의장님의 흉상뿐만 아니고 예. 의회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독립운동 하시면서 노력하셨던 그분들의 흉상도 우리 전부 모시는 것이 예. 후배된 우리의 도리다. 이것이 무슨 여야의 의미가 아닌데 제가 그때 하려다가 못했어요. 제 힘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이번 기회로 예. 우리 흉상 모셔가지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우리가 기억하고 존경하는 그런 터전을 좀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의장이 이제 이제 돌아오셔서 해방 이후에 돌아오셔서 46년에 참 애석하게 먼저 돌아가셨는데 예. 그게 임시 의정원이 46년까지 지속이 됐던 거죠. 그때 어쩌면은 46년까지도 의정원 의장으로서의 그 양반은 예. 자부심을 느꼈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지만 뵌 일이 있어요. 예. 아주 꼬장꼬장한 분이고요. 그 양반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초대 법관 아닙니까? 또 그 임시정부의 모든 문서를 의정원 문서는 예. 그 양반이 놓치질 않았어요. 그 부전자전이라고 그분 자제들도 그 문서를 지켰어요. 6.25 사변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부 문서는 다 없어졌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이 의정원 문서는 다 그대로 지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네. 문서하시니까 근데 김구 선생 이제 귀국하시면서도 보따리 7개, 임시정부에 간 보따리 7개를 다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6.25 바람에 지금 행방불명이 돼버린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우리 독립운동 임시정부 연구하시는 분들도 참 아쉽죠. 그 아쉬워서 연구하는데 엄청 힘이 드는 거죠. 어떤 건 뭐 중국 신문 보고 저 찾아야 되고 어떤 건 또 일자가 서로 맞지도 않는 것도 많고 팩트가 또 다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라도 한번 보따리 7개니까 보따리 하나쯤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나오면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 연구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종찬 원장님, 지금 우리가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맥락인다 모르겠는데요. 지난해에 이종찬 전 의원께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 국회 기록 관련 이것을 국회에 좀 기증하셨어요? 네. 공개 전시회됐어요. 어떤 기록물들이었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기록들을 예. 이거는 이제 공공재로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서 예. 한 10,000건 지금 보냈습니다. 예. 그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정리된 대로 더 마저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 재산이 아니라 이거는 전부 모았던 것이니까 한번 여러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죠. 네, 그런 생각입니다. 뭐 여전히 지금도 좀 의당 기념사업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가 있고 저 기념관을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여기 김사문 관장이랑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분들이 한 2,000명 됩니다. 예, 광복군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이 역사가 밝혀진 분만 밝혀지지 않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2,000명을 전부 우리 애국 영웅으로 한번 모시자. 저 김 의장께서 지금 흉상 이제 세운다고 그러는데 흉상까지는 아니더라도 2,000명을 전부 앱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알려드리자 이런 것을 지금 하려고 꾸미고 있습니다. 앞서 그 임시의정원 활동에 비해서 현재 우리 국회에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100주년을 맞는 시점에 봤을 때 임시의정원의 당시 취지 또 우리 활동을 비롯해 비춰봤을 때 우리 지금 국회가 정말 한번 뭔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점, 뭔가 좀 이것은 좀 이렇게 바꾸었으면 아쉬운 점 해주신다면 어떤 걸 들을 수 있겠습니까? 1942년 일제가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정원에서 이때는 조국 광복의 시점을 맞고 있다. 그래가지고 좌우 합작을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의정원 보궐선거를 통해서 의정원 수를 늘리고 그때는 좌파라고 해서 김규식 선생, 김원봉 장군 이런 분들이 민족혁명당을 갖고 있었어요. 임시정부는 한독당 중심이고 그래가지고 김규식 선생을 임시정부 부주석, 김원봉 장군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제 그 우파 쪽 사람들은 좀 줄이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국가 유난시에 조국 독립이 눈앞에 오고 있다는 그런 그 세계사적인 예측을 하면서 좌우 합작을 시도를 했어요. 그런 선열들의 애국정신, 통합정신 이런 것을 얼마만큼 따르고 있는지 특히 우리 국회가 임시의정원의 정신에 얼마만큼 배우고 있는 건지 감히 말하건대 자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임시의정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또 현재 국회가 자성해야 될 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기본 정신이 화합입니다. 통합입니다. 김 관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독립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혁명당의 자리를 말하자면 영입을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14석을 양보를 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나중에 귀국을 할 때는 좌우뿐만 아니라 아나키즘도 들어왔고 거기에 개인적인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다 통합을 해서 통합된 임시정부의 모습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합 정신을 저는 우리 국회에서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소 정당도 다 자기의 역할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정당 정치를 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너무 저 국회의원들은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한번 드러내야 됩니다. 너무 정당에 예속이 돼서
자기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국회의원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네.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도하게 정당 진영에 예속돼 있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군요. 제가 오늘 뭐 자료를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 예. 준비를 많이 해주셨네요. 네, 이게 뭐냐 하면요. 1944년 26년이죠. 민국 26년 예산서입니다. 이 예산서 이 한 장짜리입니다. 예. 근데 이 예산은 당시 중국 돈으로 5,330만 원. 그 중에서 의정원, 임시 의정원 비용은 한 63만 원 정도 돼서 한 1.2% 정도 예, 됩니다. 1% 조금 넘군요.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임시정부 생기고 가장 액수가 많은 선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칭 시대에 인플레가 심해졌냐면 3, 4년 사이에 물가가 한 150배로 뛰었으니까요. 예. 몇천 프로 뛰는 거예요. 요 몇 년 전 자료 보니까 예산이 61만 원이었는데 이게 5,300만 원이에요. 인플레 때문에 그래. 예. 어쨌든 한 1.2%고 지금 국회는요. 전체 예산의 아마 0.1%밖에 되지 않아요. 그 말씀하시려고 아니 그랬군요. 그거를 예.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사회 무슨 복지비라든지 이런 게 없었죠. 아, 예. 이때 이 5,300만 원의 예산의 98, 9%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의 반은 군사비, 광복군 그로 다 나갔습니다. 네. 이때 우리 의정원의 의원님들은 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아. 회의비, 뭐 거마비, 뭐 그 짜장면 없었겠지만 뭐 짜장면 값 정도, 식사비 정도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이 민주주의를 갈구했다 하는 것을 뭐 생각한다면은 뭐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과 더불어요.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와서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이념적으로 엄청나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생각에 따랐습니다. 지금 쉽게 우리가 무슨 좌우합작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좌익은 1940년대까지는 임시정부를 아예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정하고 했던 것을 김구 선생을 중심해서 받아들이면서 예. 또 들어온 분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포용을 하고 예.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국가 경영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용할 수 있는 한은 포용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이념적으로 대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색깔 조금 다를 뿐인데 예. 포용하면서 나가면서 무한한 희생과 더불어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국회의원 정치인의 어떤 필수적인 도리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요즘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 빅데이터 시대에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 또는 예. 민중주의, 선동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히틀러의 백색 테러 공포를 가지고 왔던 식으로 갈 수도 예. 있는데 이걸 막으려면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공감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우리 국회가 보여야만이 국회가 예. 신뢰가 회복되고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국회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지금 전반적인 정치의 새로운 환경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더 강조해 필요합니다. 주셨습니다. 올해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의 100주년을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3.1운동, 아까 3.1혁명이라는 표현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100주년에다가 지금 임시정부 또 국민들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는 임시의정원 100주년 얘기까지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또 향후 100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와 더불어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국회에 관한 주문들은 아까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국민들에게 한 말씀 주시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공화제입니다. 임시정부 때부터 발원해서 100년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민주는 그동안에 4.19 혁명, 부마항쟁, 6월항쟁, 광주민주화운동, 촛불혁명 이런 국민 시민혁명을 통해서 저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도화되고 토착화 됐는데 그 양바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공화는 아직 요원하거든요. 아직 네. 국민들 의식도
민주는 아는데 공안은 잘 모르고 있는 수준이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좀 거칠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민주는 정치적인 권리, 천부 인권, 주권, 공안은 경제, 더불어사는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보듬는 거 이런 측면에서 공화에 대한 가치, 공화에 대한 인식 이것을 좀 더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을 해서 명실상부한 민주공화제의 터전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고 희망이고 바람입니다. 예. 이종찬 전 원장님, 이종찬 전 의원님.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기간 동안에는 참으로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나라를 찾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경각을 헤매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웠을 때도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문화국가를 지향을 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잘 사는 평화를 유지하는 동양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문화국가를 지향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도덕적 우위에서 우리 이웃나라를 더불어서 잘못된 것을 오히려 지적해 가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어른된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영호 전 의장님. 우리 이종찬 선배님께서 김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강조했던 문화가 국가, 문화가 아름답게 꼽히는 나라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지고 보면요, 19세기 말부터 밀려오는 외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졌던가? 왜 1910년 20세기 초반에 우리는 왜 나라를 잃은가? 결국은 그 책임이 누구의 책임인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책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거예요. 한 번 잘못돼서 나라를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눈물을 흘리고 목숨을 날렸던 겁니다. 다시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나라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 왜 우리는 이렇게 불만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왜 사소한 문제에 분노를 하는가. 예. 나는 그 문제에 앞서서 우리 김삼원 간장님께서 공화주의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공익에 관한 것,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양보하고 희생했는가. 우리 공공사회, 이 나라는 우리의 나라, 나의 나라지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저는 국회의원이나 위정자에 대해서 입만 벌리면은 뭐 비난성 야단을 합니다만은 예. 우리 국민의 자세도 이제는 돌이켜 볼 때가 되었다. 과연 성숙한 21세기 민주 시민으로서 내가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활동하느냐 하는 것을 이 100주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아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시라. 네. 고맙습니다. 임시의정은 100주년 기념 특집 대담이었었는데요. 조국 독립과 함께 여러 세력의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임시의정원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국회가 가야 할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회주의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 열정과 또 숭고한 당시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옥 같은 말씀 또 고견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